2012 국민의 선택. 4월 11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오늘.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모든 게 선택이죠.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지하철을 탈까, 승용차를 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들이 나의 하루를 만듭니다. 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잘해도 반나절이 행복하죠. 오늘 선택을 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얼마나 더 밝아지겠습니까? 투표를 선택하신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 2시간 뒤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선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SBS는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19대 총선 개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단어 3개가 떠 있습니다. 심판, 쇄신, 대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저희가 직접 뽑아봤습니다. 자, 박선영 그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3가지를 모두 고려하느라고 투표가 좀 힘들었어요. 비밀이란 얘기죠? 네. 자, 편상호 앵커는요? 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지지 후보가 달라지겠죠. 네. 뭐 저도 있습니다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은 이 3가지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키워드, 심판입니다. 전 정권 심판론, 또 현 정권 심판론, 이 2가지 심판론이 맞붙으면서 선거 전국을 후끈 달아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터치스크린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소은 앵커, 심판론 설명해 주시죠. 네. 전통적으로 심판하면 역대 선거에서 야권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핵심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번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현 정부 심판론 그리고 전 정권 심판론이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친이계 후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FTA 또 제주 해군기지 같은 문제들을 부각시키면서 친이계 후보들은 지난 12.6 재보선 이후에 급부상한 친노계 후보들을 겨냥해서 전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친노 후보들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네.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친노 후보들과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 심판론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선거 전국을 이끌어갔죠. 네,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은 친박계 후보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전신인 한나라당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새로이 진영을 꾸민 박근혜 위원장과 친박계 후보들, 그 선거 전략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전 정권 심판론, 현 정권 심판론 2가지 심판론이 맞붙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의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표로 이 여야를 심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2번째 키워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쇄신입니다. 쇄신.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바꾸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쇄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버추얼존으로 가서 이 쇄신 선거 전국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앵커 전해주시죠. 네, 버추얼존입니다. 이번 19대 총선을 바라보는 20대와 30대의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만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크고 또 어느 때보다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 층의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인적 쇄신을 외쳤는데요. 어떤 후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나이 어린 25살 정선진 후보부터 저희가 한번 20명의 후보들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젊은 층의 후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또 20대와 30대 이 젊은 유권자들은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질지 이번 19대 총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버추얼존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젊은 후보들이 과연 오늘 어떤 결과를 얻을지 확인하는 것도 꽤 흥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대통령 선거. 편사국 앵커, 네. 우리가 지금 총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바쁘지만 잠시 한숨만 돌리고 나면 대통령 선거가 또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난 총선이 대선을 치른 뒤에 5개월 뒤에 치러진 총선이었다면 이번 총선은 바로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선거도 그랬지만 이렇게 두 선거가 맞붙어 있으면은 이번 총선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요. 현재 대통령 선거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교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 이 세 사람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대권 주자의 행보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총선 결과만큼이나 우리에게 궁금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치는 거대한 코끼리와 같아서 내 힘으론 어쩔 수 없는 그래 밀고 당기고 별짓을 다 해봐도 꿈쩍않는다 이 무거운 엉덩이를 어떻게 떼돌까 일단 정성껏 꼭 단장을 한 다음 투표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로 그 사진을 보낸다 그럼 TV에 내 예쁜 얼굴이 나온다 혼자가 아님을 느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 가까워졌음을 느껴 원래 정치의 주인공은 우리니까 네, 지금 방금 영상물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종일 SBS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 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형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 메시지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2012 국민의 선택, 저희가 이 선거 개표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번 공지를 드렸습니다. 투표 자. 인증샷을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은 게 도착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한꺼번에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고 뭐 같이 어디 나들이라도 가실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네, 보시면 사이좋게 부부가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네. 하고 인증샷을 찍은 모습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착한 이 인증샷들이 무려 13,000장입니다. 이 인증샷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힘찬 내일을 바라는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SBS 개표방송 2012 국민의 선택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박선희 앵커. 네. 오늘 투표율이 말이죠. 오전에는 좀 낮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후로 접어들면서 좀 바뀐 모양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율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브리핑존에서 자세히 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현재 4시 5분 정도 넘었는데요. 전체 투표율 어떻게 될까요? 45.7%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55%를 기점으로 여당과 야당의 승패가 갈린다고 내놨었습니다.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55%를 넘어서면 야당에게 유리하다. 55를 밑돌면 여당에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45.7%입니다. 과연 6시까지 이 투표율이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도별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9대 총선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51.7%로 세종시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선거를 치르는 곳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51.7%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곳은 어딜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도별로 나눠서 지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이 42.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몇일까요? 서울은 45.4%입니다. 전국 45.7%와 비교했을 때 서울이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전국 투표율에 비해서 서울 투표율이 낮으면 최종 투표율도 낮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전례가 이번 투표에도 통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아침 시간대 비도 오고 날씨도 좋지 않아서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개면서 투표율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처음 시작한 7시 부분은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08년 총선 당시 투표율과 지지세가 비슷합니다. 그래프가 비슷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서 갑자기 그래프가 상승세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45.7%입니다. 2007년에는 4시 현재 52.8%, 그리고 2010년에는 4시 현재 46%였습니다. 이게 최종 투표율과 어떻게 다르게 움직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종 투표율입니다. 보시면
지난 2007년 대선이 이 그래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따라갈지 아니면 가장 낮았던 2008년 총선에 머물지 이 분홍색 그래프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선거들과 오늘 투표와 투표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는 4시 46%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러지고 있는 2012년 총선은 45.7%로 2010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그래프와 같은 수치를 두고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본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들만 모은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총선들만 모아봤습니다. 16대 총선입니다. 2000년 57.2%였고요. 2008년 지난 총선은 4시에 46.1%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이런 최종 투표율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를 자치구별 25개 자치구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도 보여주시죠. 자, 먼저 강남 지역 가보겠습니다. 강남 벨트가 있는 서초, 강남, 송파입니다. 역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네요. 서초는 45.4%, 송파 47%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슈 지역이죠. 노원입니다. 48%나 되네요. 4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가 있는 종로는 몇 %일까요? 47.6%입니다. 그리고 중구 45.7%고요. 조금 더 강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서 45.5%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살펴볼까요? 구로구는 전체 판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스윙부터 지역이죠. 4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4시 10분 현재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동작구고요. 최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마포입니다. 자, 브리핑존에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짚어드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 위쪽에 정사각형 마크 하나가 떠 있죠.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를 이용하시면 개표 방송을 좀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셔서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되시는데요. 네, 전국 개표 상황과 각 후보들이 얼마나 표를 얻고 있는지, 그 밖에 총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으로 즉시 배달됩니다. 네, SBS 선거 개표 방송을 좀 더 재미있고 알차게 보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의 홍길동 후보와 그리고 다른 당의 일진매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홍길동 후보의 득표율이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진매 후보의 그 시각까지의 득표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득표율 아래에는 그 시각까지의 현재 득표 수가 표출이 됩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가 이렇게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표차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대별로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개표 방송에서 최초로 도입한 SBS 이념 성향 지수라는 메뉴가 이렇게 이름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각 후보의 정치 성향별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1부터 5까지 값을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후보라면 보수 5라고 쓰여 있을 테고요. 가장 진보적인 후보라면 진보 5라고 적혀 있겠습니다. 중도적인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름 밑에 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메뉴 역시 저희 SBS 개표 방송에서 최초로 도입한 메뉴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동네 판세라고 적어봤는데요. 같은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동네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구라면 최종 승자를 예측하는데 이 동네 판세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마치 지하철 노선도처럼 보이는 메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지역구를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당시 개표 상황이 이 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당이 어떤 당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당의 상징색을
이렇게 색깔로 지역구명 밑에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SBS 선거 개표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19대 총선 그 치열한 접전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니까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SBS 총선 개표 방송 2012 국민의 선택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잠시 뉴스센터 연결해서 지금까지 어떤 소식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센터입니다. 선거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도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죠. 서울 종로에 SBS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문준모 기자. 네, 서울 효재초등학교에 마련된 종로 5-6가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보다 투표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투표소를 찾는 젊은 유권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종로 투표율은 47.75%로 모두 67,600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같은 시각 투표율 44.39%보다 더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곳 종로구 유권자는 모두 14만 1,700여 명으로 4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등 모두 8명의 후보가 이제 몇 시간 뒤면 유권자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종로구 선관위 측은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까지 잠시 시간을 내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투표소를 서둘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5-6가동 투표소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들으신 대로 투표 마감까지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김수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18대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은 45.7%입니다. 지금까지 유권자 4,020여만 명 가운데 1,823만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4년 전 18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39.5%에 비해 6.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4년 전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낮은 46.1%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시장을 뽑는 세종특별자치시가 51.7%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50.2%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오후 4시 투표율은 45.4%로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인천은 4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44.0%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산 43.8%, 대구 44.3%, 광주 44.2%, 대전 46.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추세라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5%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선거는 오후 6시에 종료되며 7시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돼 밤 11시쯤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투표는 순조로운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2차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젯밤 10시 27분부터 11시 1분까지 34분 동안 홈페이지에 대한 1차 디도스 공격에 이어 밤 11시 2분부터 20분까지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대상으로 또 한 차례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디도스 공격 직후 3분 정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웹사이트를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시켜 서비스를 즉시 정상화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일부러 대량 접속을 유발해 특정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수법으로 지난해 11.6 재보궐선거 당일에도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2시간 넘게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인터넷진흥원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도 디도스 공격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공격의 진원지를 찾아 나서는 한편
오늘 투표 마감 때까지 추가 공격이 있을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투표 개표 현황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외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연료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방북 취재 중인 외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북한 위성통제센터의 백창호 소장은 외신 기자들에게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에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때 이제 적당한 시간에 끝나리라고 보고 발사 시간은 위에서 이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이 오늘 연료 주입을 시작한 것으로 볼 때 이르면 내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내일부터 오는 16일 사이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작업과 함께 북한의 대규모 정치 일정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은 오늘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김정일 위원장의 실질적인 후계자지만 당의 최고 직책인 총비서를 승계하면서 공식적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모레 최고인민회의와 오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공식 출범을 대대적으로 기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함에 따라서 로켓 추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고 정보 분석 요원을 증강했습니다. 우리 군은 세종대왕함과 율곡 2함 등 이지스함 2척과 대공 레이더를 갖춘 구축함 5척, 구조함 1척 등을 서해상에 파견했습니다. 또 1단계 로켓의 낙하 예상 지점인 변산반도 서쪽 공해상에 함정을 배치해서 파편을 최대한 수거할 계획입니다. 미군 당국은 주일 미군에 배치된 정찰기를 서해 상공에 투입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 밴쿠버 섬 군기지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반 승객 149명을 태우고 밴쿠버 국제공항을 이륙했지만 대한항공의 미국 LA 지사로 기내에 폭발물이 실렸다는 전화가 걸려오면서 3시간 만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항공기에 대한 기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모 씨의 여주를 찾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07년 우 씨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머물렀던 부산과 대전,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151건의 여성 실종 살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어서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추가 범행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보수 성향의 일본 국회의원과 시마네현 의회 의원을 비롯한 800여 명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정부 내 독도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의 국제재판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투표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동해안은 곳에 따라 밤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낮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가 5mm 미만입니다.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뒤 오후 늦게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와 남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서해상에는 오늘 오후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센터였습니다.
네, 뉴스 보셨습니다. 참, 18대, 19대 국회의원 총선 끝나자마자 북한 미사일 걱정해야죠. 독도 문제 걱정해야죠. 걱정거리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지난 18대 국회, 박선희 앵커는 지난 4년 18대 국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잘한 점도 많았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국회의원들 여러분 18대 국회에서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적인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18대 국회 4년의 공과 과를 알아봤습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4년마다 희망의 4월을 맞이합니다. 나라의 새 일꾼을 뽑기 때문이죠. 오늘은 19대 정치 일꾼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18대 국회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은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처럼 4년 동안 일하기를 국민들은 바랬습니다. 이렇게 18대 국회는 첫 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6월 5일 열려야 할 개원 국회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장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야 문을 열었지만 그대로 개점 휴업에 들어간 국회.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한미 FTA 관련 논의는 왜 그래? 막지 말라겠던데 왜? 이게 무슨 짓이야? 18대 국회 최대 쟁점이었고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불통국회. 논의도 논쟁도 없는 그곳엔 폭풍우 몰아치는 여름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없었습니다. 가격 열심을 선포합니다. 안전하다! 역사를 썩지 않느냐! 또 다른 쟁점 미디어법도 18대 기나긴 장마 전선을 드리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못 마치겠습니다. 4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기록은 18대 국회에 바람잘 날 없는 나날들을 잘 말해줍니다. 만약 국민들이 18대 국회가 보낸 폭풍의 계절을 참고 지켜봤다면 이는 싸움 끝에 찾아올 결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18대 국회는 법을 만드는 본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을까요? (18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1,016건, 17대 국회에 비해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통과나 일명 최진실법 제정같이 알려진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결 법안 건수는 601건, 발의 건수의 5.4%에 불과합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나마 최근 주목받은 법안은 발의된 후 몇 년을 끌다가 영화가 히트하는 바람에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관법 정도. 국회에서 할 일을 영화가 대신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가을은 기대보다 빈약했습니다.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100년 대계가 흔들린다는. 가을을 만끽할 수 없는데 겨울이 닥쳤습니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제에는 미래가 없으며 무책임한 정책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이념 대결, 여야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릇을 걸고 투표를 위협하는 것, 이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은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8대 국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진짜 시장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책이 되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원순과 함께 하나가 되는 범민주 진영 만듭시다. 2012년 있을 19대 총선의 전초전이었습니다. 11.6 지방재보선은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념 대결에서 세대 대결이 펼쳐졌고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식이 퍼진 겁니다. 국민들의 변화 요구는 정치권을 압박했고 여야는 쇄신에 나섰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생각과 또 사람과 또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노란색 봉투가 잔뜩 끼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해왔지만 측근들의 진술로 드러난 진실을 다시 한번 명수를 구합니다. 하지만 선언이 무색하게 여야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는 눈물바람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변했을까요? 국민들은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18대 국회는 총선을 맞아 2012년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33만 제곱미터의 회색 건물은 여름 아니면 겨울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그곳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잘한 것도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진 만큼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구성될 19대 국회는 좀 국민의 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따뜻한 봄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여야 모두 쇄신, 변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가장 많이 들린 말 가운데 하나도 공천혁명이었죠. 이번 공천에는 정말 새로운 사람, 일 잘할 사람을 뽑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각 당의 노력이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버추얼 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 앵커. 네, 그럼 이번엔 그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령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50대에 몰려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40대와 60대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좀 각 당이 인적 쇄신을 외쳤다고 했는데 20대와 30대 수치는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성별 분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 모두 앞다퉈서 여성 공천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남녀 모두 50대와 40대에 많이 몰려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100명 가운데 86명 정도가 남성 후보였습니다. 아직 기성정치의 벽은 여성들에겐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후보들의 재산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지금 약 18억 원 정도인데 정몽준 후보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조 194억 원이나 되는 정 후보의 재산을 합치면 전체 후보자 평균은 약 36억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정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약 39억 원, 약 40억 원에 가까운 돈이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한번 평균 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11억 원, 통합진보당 3억 5천만 원 정도. 자, 이렇게만 해도 여야의 격차가 꽤 큰데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재산을 합치면 양측의 격차는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자, 다음은 어떤 후보가 가장 자산이 많을까요?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가장 자산이 많고 그 정몽준 후보 다음으로 많은 후보가 바로 기업인 출신의 김호연 후보입니다. 2,250억 원이고요. 자, 부채가 많은 후보도 있습니다. 권헌성 후보인데요. 무소속의 권헌성 후보 부채가 1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국회의원 배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즉 초선, 재선, 3선 선수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초선에 도전하는 의원입니다. 825명인데요.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물갈이율이 새누리당이 한 41% 정도 민주당보다 높았기 때문에 초선 도전 의원이 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재선 도전 의원입니다. 126명인데요. 새누리당이 역시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선입니다. 역시 이와는 반대겠죠. 민주당이 41%로 약간 중진 의원들이 그만큼 출사표를 더 많이 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선 도전 이상. 자, 61명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퍼센테이지가 같습니다. 여기서 최다선에 도전하는 의원들 2명이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종로에 출마를 한 홍사덕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각각 현재 6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7선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후보자들을 정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앞서 김서원 앵커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듯이요. 중도 0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적 성향이 진보 쪽으로 강하면 1부터 5까지, 또 반대로 보수 성향이 강하면 1부터 5까지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한미 FTA 체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1번 불평등 조약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이러면 진보 성향이 강한 후보로 분류가 됐고요. 반대로 4번 국익을 위해서 원한대로 가야 한다. 이러면 보수 성향이 강한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한번 이념 성향 지수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중도와 보수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이념 성향 지수 평균은 0.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보수 지수가 강했던 후보가 최종찬 후보입니다. 보수 5로 나타났고요. 그 옆에 남영주가 배출마한 송영선 후보가 보수 4로 나타났는데요. 송영선 후보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기준은 첫째, 옛날 걸 지키는 거란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헌법에 명시된 정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저를 가장 보수의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명예라고 생각하죠.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정치 이념 성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쪽보다는 왼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걸 볼 수 있죠. 자, 평균 지수는 2.9, 진보 쪽 2.9가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주로 진보 5쪽에 위치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송호창 후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간다고 하는 거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요구를 잘 반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18대 국회의원 평균 이념 성향 지수는 어땠을까요? 보수 0.4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오른쪽에 많이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왼쪽 진보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당선자 기준으로 한나라당은 보수 1.2, 민주당은 진보 1.2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대 출마자들과 비교를 하면 19대 이 후보자들이 조금 왼쪽, 진보 쪽 성향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결과는 앞으로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 면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찍어서 보내주신 투표 인증샷 사진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투표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또 텔레비전 화면에 우리 얼굴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죠. 정말 후보들 아주 열띤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열전 현장 속으로 함께 보시죠. 행복의 시대로 이끌어갈 잘할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4월 11일 선거. 이것은 선거전 사람들의 짝찾기 과정을 담은 13일의 기록이다. 계절은 돌고 돌아 봄. 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때가 되면 꽃의 벌이 날아들듯 그들이 온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여기는 서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탁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부산. 저는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엔 흰 구름, 땅엔 사람 구름이다. 선거철이 되면 하루의 시작은 빨라지고 하루의 끝은 길어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3일간 그녀는 하루 48시간을 산다. 사하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꼭 어미제비 같다. 알겠습니다. 여왕이 오신다. 선거의 여왕.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좀 줘. 많이 주셔가지고.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한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악수를 했는지 다 알 수는 없다. 순간순간 눈에 띄는 것을 기억할 뿐. 빨간 옷 입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빨간 옷이 유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판을 바꿨습니다. 옷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선거촌에서는 옷 하나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똑같네 우리 노랑나비.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었니 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었어?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버라이어티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 나갑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살면서 만세는 몇 번이나 불러봤을까? 네, 지금 앞에 한명숙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도 평범한 경험은 아니다. 손만 보이시죠? 다른 당 유세차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못 올라오고 계십니다. 선거법 위반이면 고발하라 그래. 고발하라 그래. 고발하라 그래. 안녕하세요. 고발하면 이 남자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후보. 오늘은 아이들의 보통령이다. 반기는 건 아이들뿐이다. 누구야? 글쎄요, 애들이 더 좋아하네요. 최효정 때문에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알아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뭐 나중에 또 다 유권자가 되겠죠, 뭐. 오늘 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구청장은 무슨 투자?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미리 투자를 잘해놓은 거죠. 여기 현재에 충실한 사람도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포구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 사촌,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 고모, 당숙,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무엇을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지원군도 함께했다.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 천호선을 은평구의 새로운 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제가 우리 나이로 50인데요. 강금실 장관님께 청년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 강금실 장관님께서 여기 직접 와주셨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베테랑들. 그들에게 유세는 특별할 게 없는 특별한 나날들이다.
나중에 다니세요. 예.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못 옵니다, 이제. 그럼에도 선거철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 큰 차에 혼자 타고 있으려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알았을까? 먼저 인사라도 건네주니 한결 낫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 오늘따라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도전자는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얼마가 지났을까? 드디어 입을 뗀다. 황금사입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사입니다. 황금사입니다. 이름 석자 외에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어쨌든 이름 석자는 확실히 말했다. 여기는 광주. 한 남자가 동네가 떠나가라 사랑 고백 중이다. 호남을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 이정현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일 좀 시켜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오늘은 운이 좋다. 김밥천국 사장님, 저 이정현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동네 포장마차 사장님, 이정현이 좀 도와주세요. 시민 여러분,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충청도. 그 중에서도 세종시다. 누구예요? 네. 알아요. 안녕하세요. 2번. 예, 잘 지내라. 공정히 하시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부가. 저는 정말로 분노합니다. 이 정권에 도저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워싱턴 DC를 능가하는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꼭 돼야 돼요. 왜요? 잘했잖아요. 꼭 돼야 돼요. 왜요? 잘할 거잖아요. 손을 저와 같이 손가락을 똑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이 표시는 상대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출근하실 때 함께 손을 들고 여보 사랑해요 말 대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는 I love you, 세종시는 사랑해요. 닮긴 했다. 여기는 또다시 부산. 그녀는 여기서 젊은 자신을 본다. 우리 손수조 후보 새누리당의 젊은 희망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애환을 수첩에 꼼꼼히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 고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의 딸 손수조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수조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셔서 사상의 자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도 또 부산. 한바탕 춤판이 벌어졌다. 정말 미치겠어. 멍석 깔아주면 못 논다는 이 속담은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틀리다. 서투른 몸짓인데도 오늘은 용기를 내어본다. 요즘 제가 사상구에 선거운동 다니면요, 국회의원에 머물지 말고 큰 정치로 좀 나가달라.
저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정치에 나선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결정의 순간, 국민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았을까? 네, 잘 보셨습니까? SBS는 뭐 당연히 개표 방송이기 때문에 전국의 중계망을 총동원해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선거방송 사상 처음으로 이동식 중계 장비를 이용해서 후보들의 하루를 밀착 취재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계 방식은 휴대전화가 통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중계가 가능한 그런 첨단 중계 방송 시스템이십니다. 잠시 뒤에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저희 이동식 중계 장비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보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 뒤에 보니까 새누리당과 민주 당사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뭐 지도부가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당직자들과 아마 중계진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피자와 콜라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뭐 오늘 하루 종일 취재하고 또 일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벌써 꽃다발도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 종합 상황판 모든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저 이름 옆에 당선을 축하하는 꽃이 잠시 뒤에 붙게 되겠습니다만 과연 몇 명이나 그 꽃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민주당 당사 모습이 보입니다. 네, 민주통합당도 지금 아직 후보들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각 당의 지도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SBS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조사한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볼 텐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여유 있고 한가한 모습으로 있습니다만은 잠시 뒤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야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SBS 중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어떤 화면들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 생중계되고는 화면입니다만은, 자, 오른쪽에는 부산 사상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사무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쪽은 역시 손수조 후보와 맞붙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 역시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사무실 모습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가하고 뭐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잠시 뒤에 6시가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좀 활발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1시간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다음은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삼성동에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입니다. 네. 그 자택의 이동 중계차를 이용해서 저희 기자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 상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장선희 기자. 네, 저는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택 앞은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모습입니다. 선거운동 마감 시간인 어젯밤 자정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를 펼쳤던 박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구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서울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연설문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 위원장은 집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당사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은 예정대로라면 6시쯤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에 들러서 당직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 자택 앞에서 SBS 장선입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지금 보신 박근혜 위원장의 삼성동 자택이 지금 정치인들 집중해서 벨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집 중에 하나라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는 알려져 있죠. 근데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강남을이군요.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의 선거 사무실. 김종훈 후보가 이미 직접 나와 있습니다. 한미 FTA 그 협상할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후보답게 지금 뭐 개표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1시간 넘어 남았는데 아직도 벌써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김종훈 후보 혹시 들리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뭘 말을 해요? 예,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김종훈 후보 모습 보셨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김종훈 후보에 맞서서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나온 정동영 후보의 선거 사무실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다 모여서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면서 뭐 담소를 나누고 뭐 그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정동영 후보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거 정말 강남을이라는 데가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의 지역 기반으로서 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 큰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가 대선 주자인 정동영 후보가 이곳에 그야말로 적진에 뛰어들므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지역구로 떠올랐던 그런 지역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당사 앞인 것 같은데요. 한명숙 대표가 이끈 민주통합당의 이번 선거 일정 계속 추적을 해왔고 인찬정 후보가 오늘 한명숙 후보의 일정과 지금 상황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찬정 기자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에 있는 민주통합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명숙 대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일찍 자택 근처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줄곧 자택 안에 머물면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택 안에선 트위터에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한명숙 대표가 방금 테르차가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한명숙 대표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오늘 하루 TV를 보면서 투표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네. 어떻게 투표율 생각만큼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오고 있나요? 생각보다 좀 못 미친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빨리 투표소로 가셔서 많이 투표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투표 1시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는데요. 투표 안 하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투표 종료 시간까지 딱 1시간 남았는데요.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또 바빠서 아직 투표소를 못 가신 분들 종전걸음 하셔서 빨리 가셔서 투표 꼭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투표를 해야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생기고 또 나의 삶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명숙 대표 지금 당사 안으로 네, 그럼 다음은 지금 이 시각에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심 이슈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선과 대선과는 달리 이번 총선은 대선과는 달리 사실 여러 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그 관심 이슈를 알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 SNS, 트위터 같은 SNS나 인터넷 여론이 개별 후보의 당락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판세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어제 정오부터 오늘 정오까지 각 트윗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후보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1위는 단연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입니다. 네. 이 인터넷 팟캐스트 낙검수 출신으로 네티즌들한테 인기가 더 높을 뿐더러 과연 이 직전에 이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8년 전에 했던 막말 파문이 나면서 김용민 후보의 자격 논란 또 후보 사퇴 여부를 놓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2위는 박근혜 위원장인데요. 역시 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이번 이 선거운동 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손이 부었다든가 이 목이 쉬었다든가 하는 얘기를 직접 트위터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이 한명숙 대표나 천정배 후보, 유시민 대표, 천호선 후보 이런 분들이 주로 야당 정치인들이 많이 트윗상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이 트윗상에서 다음으로 이 가장 이슈가 됐던 얘기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1위는 제4 투표소, 2위는 낙검수 호회, 3 투표소 없다, 4 낙검수 음해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이 낙검수나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디도스 공격이 오전에 선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밤을 비롯해서요. 또 있었단 말이에요. 예, 디도스 공격이 이번에 있고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런 선거 관련 이슈들이 트윗상에서 이 시각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투표 마감 시간까지 이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투표를 안 하셨다면 지금도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012 국민의 선택 SBS 개표 방송 계속 이어집니다.